안녕하십니까. 서비스 운영 관리를 강의를 맡게 된 서강대학교 서창작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서비스 운영 관리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서비스의 중요성, 그리고 서비스 정의, 그 서비스의 특성, 그 서비스의 분류, 이런 정도를 이번 시간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의 비중은 주로 GDP와 고용 수준을 가지고 그 비중을 갖다가 살펴봅니다. 먼저 GDP의 비중을 가지고 5년 단위로 90년부터 2005년까지 그 추세를 살펴보면요, 90년도에 GDP는 약간 그 절반을 밑도는 49.5%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95년도에는 51.4%, 그리고 2000년도에는 54.4%, 그리고 2005년도에는 5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이 서비스가 차지하는 GDP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을 살펴보면은 90년대에 47.1%였던 것이 95년도에는 55.1, 그리고 2000년도에는 61.6, 그리고 2005년도에는 65%까지 고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서비스 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GDP와 고용 측면에서 벌써 절반을 넘어섰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과 고용 비중, 그리고 노동 생산성을 국제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요, 일본, 미국, 프랑스, 그리고 OECD 평균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기준으로 GDP 비중을 보면은 한국이 57.2%였는데 일본은 68%, 그리고 미국은 76, 프랑스가 75%, OECD 평균으로 봐도 67%에 해당됩니다. 이 GDP 비중을 보면은 우리가 이미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그 비중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용 비중을 또 살펴보면은 2004년도에 한국은 64%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가 좀 비슷한 67%,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는 다 70%가 넘었고, 특히 미국은 8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을 보면은 69%에 달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용 비중도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까지 낮은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할 점은 서비스 산업의 노동 생산성입니다. 물론 좀 2003년 기준이긴 하지만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일본이 184, 그리고 미국은 242, 프랑스가 192. 이 데이터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의 노동 생산성은 일본이나 또는 미국,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의 한 절반 가까이에 낮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GDP나 고용 비중이 아직 우리가 좀 낮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선진화 될수록 이 서비스 산업이 GDP나 고용의 비중이 높아질 것을 우리가 예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시급한 것은 우리 서비스 산업의 노동 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높이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노동 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비스 산업이 선진국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사회와 경제를 서비스 사회 그리고 서비스 경제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날의 이 사회와 경제가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게 됐느냐 하면은 몇 가지 이와 같이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소비자 욕구에 다양합니다. 즉 가령 우리가 이삿짐 센터의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시죠. 과거에 60, 70년대만 해도 이삿짐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개 용달차라든지 이걸 빌려가지고 짐도 다 그 이사 가는 사람이 짐도 싸고 또 그 용달차에다 다 옮기고, 그러면은 용달차는 단지 그 운반만 해줍니다. 그러면 새로 이사 간 집에서 이사 가는 사람이 다 짐도 다 내리고 또 가구도 다 정리하고 이래 왔어요. 그런 것이 90년대 좀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포장이사라는 것이 나타나게 됐죠. 포장이사는 이사 가는 사람은 별로 이사에 관련된 일을 안 하고 주로 포장이사 센터에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삿짐도 다 싸고 또 운반도 하고 또 새로 이사 가는 집에 가서 짐도 다 풀고 다 배치까지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로 탈바꿈하게 됐죠. 그것은 결국 그 이삿짐 서비스의 소비자의 욕구가 단순한 그런 이동뿐만이 아니라 포장 그리고 이동 그리고 배치까지의 욕구가 새롭게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의 욕구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이 서비스의 사회와 경제가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속한 기술의 진보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IT 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은 이 서비스,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에 크게 기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평준화를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을 한 예로 보면은 삼성에서 나오는 노트북이나 LG 노트북이나 기타 다른 노트북들도 이 기능이나 성능 면에서는 거의 유사해요. 이와 같이 제품은 그 성능이나 기술 면에서 아주 유사해지기 때문에 이 차별화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서비스를 가지고 차별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가령 AS를 좀 쉽게 해준다든지 또는 제품을 사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다가 준다든지 그걸 이제 비포 서비스라고도 그러고요. 그리고 노트북을 사용하는 중에 고장이 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을 때 서비스를 받는 애프터 서비스, 이것을 잘 해주는 그러한 업체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제품이 점차 평준화됨에 따라서 차별화의 요소를 서비스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서비스의 비중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절반 이상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이 사회를 서비스와 사회이면서 동시에 이제 서비스 경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듯이 서비스는 하나의 경쟁 우위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AS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살펴보면은 서비스는
경쟁 우위가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서비스를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또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느냐 하는 것이 전략적 그 경쟁 우위를 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서비스 사회 또 서비스 경제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기존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신종 서비스업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과거에 보통 한 70년대, 80년대만 봐도 인터넷 서점이라는 게 없었어요. 주로 오프라인 서점, 교보문고라든지 영풍문고 이런 오프라인 서점을 주로 많이 이용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오프라인 서점보다도 인터넷, 온라인 서점, 아마존닷컴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서점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온라인 서점 이런 것들은 신종 서비스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부동산 중개업인 복덕방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그 오프라인을 많이 이용해 왔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사이버에서 이 부동산 중개 업무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서비스가 또 만들어졌고요. 또 암행 서비스 점검업이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이요. 고객의 만족이나 서비스 품질을 측정을 할 때 고객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도 하지만 그 검사 요원이 고객을 가장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아봐서 그 서비스의 퀄리티라든지 또는 이제 고객 만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체크하는 그런 업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 암행 서비스 점검업이고요. 그 다음에 산소방, 그 신선한 공기를 갖다가 흡입할 수 있도록 산소방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신종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확장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서비스 기업의 보조 서비스 추가 그리고 확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기존의 서비스가 있는데 그 기존 서비스 기업의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가령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부가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은 전화, 그러니까 음성 서비스가 이동통신의 주요 그 서비스였는데 그것 이외에 오늘날에 와서는 여러 가지 쿠폰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동통신을 통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부가 서비스고, 호텔 피트니스 센터도 호텔이라는 것은 숙박업이 주된 그 서비스죠. 그런데 그 호텔에 피트니스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건강 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호텔이라는 그 서비스 기업의 이 숙박업 이외에 피트니스 센터 같은 보조 서비스를 추가해주는 하나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세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서비스의 고급화와 전문화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포장 이삿짐 센터 그리고 택시도 일반 택시에서 이제 모범 택시 그리고 사람 대상으로만 했던 미용실이 요즘에는 이제 애견, 그러니까 강아지나 개의 어떤 그 털을 깎아주고 하는 그런 그 미용실도 성황을 이루고 있고요. 또 보험회사도 아내사랑 보험이라든지 또는 자녀사랑 보험과 같은 그런 보험이 특화돼서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바로 서비스의 고급화와 전문화 그리고 다양화로 인해서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기업의 서비스 사업의 추가입니다. 오늘날의 순수하게 제조기업만 하는 기업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그 제조기업이
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 산업을 이렇게 추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가령 제조기업의 경우 이제 외식이라든지 영상 또 정부 서비스 사업을 이렇게 진출해서 제조기업 플러스 서비스 기업으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제조기업의 부가 서비스가 이제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도 얘기했듯이 AS 판매 후 서비스 이런 것들이 또 중요시 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고 또 기존 서비스에서 추가적인 서비스가 이렇게 생겨나서 서비스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 서비스업이 가치, 그러니까 제품과 서비스가 생산돼서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 가치의 창출과 그 이동을 좀 잠깐 살펴보면요. 이 전형적인 자동차 산업은 이 제조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죠. 전형적인 자동차 산업, 제조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자동차의 제조, 가령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그 회사들은 전형적인 그 제조기업인 자동차 제조 회사입니다. 이 자동차 제조 기업의 경상이익률을 살펴보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산업과 연관된 서비스업을 살펴보면요. 신차 딜러라든지 중고차 딜러, 그리고 대출, 자동차 구매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대출, 또 리스, 또 보증, 보험, 또 가솔린 판매, 정비, 또 AS, 또 렌트, 이런 것들은 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이거든요. 이러한 그 제조업에 부과돼서 발생되는 서비스업의 이 경상이익률을 보면은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자동차라는 제조업으로부터 출발된 이 자동차 산업의 가치는 이 제조뿐만 아니라 이 부과된 서비스에서 창출되는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전형적인 제조 산업인 PC 산업을 살펴보면요, PC 산업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부품 개발, 그리고 부품을 조립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그리고 그걸 유통시키는 유통, 그리고 이 제품을 이제 사용하면서 PC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해주는 이제 AS 서비스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이제 나누어 볼 때 이 PC 하나를 1,500불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건 이제 100%로 잡고요. 이 비용의 45%가 부품 개발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24%가 제품 조립에서 발생을 하고요. 4%가 유통에서 발생을 하고 27%가 서비스에서 발생을 합니다. 또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PC 하나를 판매를 하면은 80원의 순이익이 남습니다. 이걸 100%로 봤을 때 80원을, 이 80원의 순이익 가운데 63%의 이익을 제품 개발에서 가져가요. 그리고 15%를 제품 조립하는 이 제조업에서 가져가고요. 그리고 유통기관이 1%의 이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21%는 서비스에서 가져가게 되거든요. 이와 같이 이 전형적인 제조업인 PC 산업에서조차도 서비스에서 가져가는 비중이 비용이나 이익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사실 유통도 서비스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광의의 서비스 분야에서 보면은 거의 30% 가까이를 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그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제조업을 둘러싼 서비스업이 가치 창출 비중이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제조업의 서비스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일제당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각납니까? 제일제당은 주로 설탕 그리고 조미료 이런 것들을 생산했던 제조기업입니다. 이 제일제당이 근래에 들어서 CJ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바꾸고 그리고 외식, 영상, 정보 서비스, 인터넷, 문화상품 판매 그리고 금융이라는 서비스 산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제당은 전형적인 제조업에서 사명까지 바꿔가면서 서비스업을 으로 진출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가서 영화를 보는 CJ, CGV 영화 상영관이죠. 이것도 전형적인 서비스업이죠. 그 다음에 푸드 시스템이라든지 또 이 CJ 엔터테인먼트 영화를 갖다가 제작하는 그런 회사죠. 그리고 뭐 제일투자신탁운용이라든지 제일투자증권 이건 금융산업이죠. 이와 같이 오늘날의 이 추세는 이 제조업에서 서비스 기업화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미국의 그 IBM도 보면은 과거에는 컴퓨터를 PC라든지 또는 메인프레임을 만드는 제조회사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IBM의 매출의 비중을 보면은 이 하드웨어의 매출보다는 소프트웨어 매출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제조업이라기보다는 서비스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IBM도 전략적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 기업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비스 산업이 전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높아지고는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한 또 하나의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봅니다. 과거 1996년에서 2004년까지의 평균을 낸 그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의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100으로 봤을 때 독일의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미국과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일본은 뭐 88% 그리고 영국은 83% 우리나라는 75%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의 평균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 4분의 3 정도에 해당돼서 생산성이 좀 많이 낮다.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발표되고 있는 그 생산성, 그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생산성을 이제 어떻게 계산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이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갖다가 높여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 생산성에 대한 내용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좀 앞서가고 있는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을 좀 살펴보는데요. 이 70년대, 80년대에 미국의 산업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의 비중과 조금 유사해요. 그래서 이 70년대, 80년대 미국의 이 제조업과 서비스의 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그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1970년대 생산성 증가율이
1.4%였어요.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서는 3.3%로 크게 증가가 됩니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70년대 생산성 증가율이 0.7%였어요. 그런데 80년대에서 0.8%, 거의 증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제조업은 뭐 2배 이상 증가됐는데 서비스업은 미미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제조업에는요, 굉장히 세계적인 경쟁을 하게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이나 독일 제품 또 뭐 한국 제품까지 각축을 벌입니다. 그렇게 각축을 벌이면서 생산성을 갖다가 높이게 돼요. 그런데 서비스업은 글로벌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산업에서는 이 경쟁 압력이 존재를 안 했기 때문에 서비스 생산성의 증가율이 아주 미미했다라는 그런 그 원인을 갖다가 연구에서 발표한 그 자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 부분에서는 투자나 교육, 연구 개발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제조업에서는 70년대, 80년대 굉장히 많은 그 투자가 이루어졌었거든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경영 혁신 그 기법들도 많이 개발됐고. 그런데 서비스는 이제 그렇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영자의 관심 부족과 능력의 한계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즉, 서비스는 제조업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특성들에 대해서 경영자는 교육도 받지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 경영자들이 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는 생산 활동에 좀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것이 분석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